현대 기아는 죽어야죠. 오늘 만나보실 모델, 최근 여러분들께서 많이 요청을 주셨던 차예요. 라브4 PHEV가 나간 이후 BYD에서도 PHEV 나왔는데 가성비가 좋지 않느냐, 그래서 빨리 소개를 해달라고 요청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BYD가 판매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이 C-라이언6 꽤 중요한데요. 과연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상 주행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환경이에요. 정지해 있다가 움직일 때, 이때는 모터 출력이 좋잖아요. 150kW, 가장 이제 표준적인 모터 출력 중에 하나인데, 우리 기준으로 204마력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도 30.6kgm/m 정도. 그래서 차량을 우리가 주행함에 있어서 매우 여유롭다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부족함 없는 정도의 성능을 제공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 수준까지는 거의 모터로만 구동이 돼요. 그래서 전기차 같은 그 특성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가 올라가면 급가속 조건, 이럴 때는 엔진이 개입을 하고요. 여기서는 확실히 서스펜션의 움직임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 움직임이 약간은 있는 편이에요. 요거는 요 정도면 뛰어나다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차 값을 생각했을 때는 무난한 정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우리에게 중요한 과속 방지턱 한번 넘어보죠. 야, 요거는 한국 차랑 거의 비슷합니다. 넘을 때 서스펜션의 움직임이 많아서 꽤 부드럽게 넘는다는 느낌을 잘 보여주네요. 요것도 괜찮습니다. 퉁퉁퉁퉁 칠 때 타이어 편평비가 다른 차들이 이제 235를 쓰는 경우에 보통 이제 SUV 전기차 표준이 235 50구거든요. 근데 5019면 이제 시리즈 편평비가 이제 하나 낮은데 승차감에서 약간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저 정도라면 서스펜션이 무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처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야, 어쨌든 중국차니까 브랜드도 아무래도 이제 국내 브랜드랑 비교를 하면 좀 많이 낮기도 하고, 근데 과연 살만한가? 일단 국산차의 뭐 스포티지나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하면 이제 스포티지도 많이 비싸요. 근데 이 완성도나 전반적인 그 시스템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는 사실 국산차를 못 따라갑니다. BYD가 벌써 딱 나와서 현대 기아랑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그러면 현대 기아는 죽어야죠. 근데 다행히 그 국산차 우리가 비싸긴 해도 그 값을 충분히 해냅니다. 스티어링은 좀 고치긴 해야 되네. 약간 묵직한 느낌인데 중간에 살짝 멍청한 부분도 있고, 이제 직선 주행할 때도 약간의 데드존이 존재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려서 툭 치면 이게 센터로 돌아와야 되는데 좀 돌아오거나 지금 그대로 고정이 돼 있죠. 이런 것들은 좀 향후에 좀 개선을 해주면 좋겠네요. C-라이언6 한번 고속 주행 능력을 보죠. 프론트 축이 약간은 가볍게 느껴집니다. 지금 최고 속도는 시속 170km대 넘어가고 있죠.
조금씩 저항감이 들기 시작해요. 프론트 축이 지금 스티어링 조작할 때도 좀 가볍습니다. 축 자체. 그래서 고속 안정감 자체가 썩 좋은 편은 아니네요. 고속주행 때 기본적인, 근데 또 이게 어느 때는 이게 좀 치우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지금은 또 괜찮네요. 약간 쏠리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다만 이렇게 미세하게 조향을 할 때 요 스티어링 중앙 부분에 약간의 데드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저가 브랜드니까 여기까지를 요구한다는 게 좀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가 브랜드 특성상 이제 원가를 많이 이제 낮춰야 되고, 그러다 보면 부속들에 대한 그 개별 퀄리티를 올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요구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BYD도 점점 이제 볼륨을 확대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언제까지 싼 차만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속, 그리고 고가의 부속을 사온다 그래서 갑자기 성능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 제품을 사서 계속적으로 노하우를 쌓아야죠. 튜닝 노하우를 쌓아야 되는 만큼 이런 시도들을 좀 꾸준히 해주면 좋겠네요. 지금 한 120km대만 달리고 있어도 요거는 불안감은 좀 있네요. 특히 타이어 너비라든지 지금 235mm급이죠. 그랑콜레오스가 지금 요 사이즈를 쓰는데 요거 좀 안정성은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뭐 차를 만든 지 이제 많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노하우 부족에 의한 것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가격 자체 뭐 이렇게 라브4랑 만약에 고속 안정감을 비교한다 그러면 뭐 투숙한이 대 한 포르쉐 911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BYD 시라이언 6 핸들링 성능을 보겠습니다. 확실히 이렇게만 움직여도 반응이 좀 늦긴 해요. 서스펜션의 움직임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티어링 돌린 이후에 약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바디롤도 뭐 본격적인 핸들링 시험에서 확인하겠지만 지금도 이렇게 가볍게만 해도 바디롤이 제법 좀 있는 편이에요. 이제 본격 시험을 해보죠. 렉토프부터 볼까요? 네, 언더스티어 특성 보여주고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 타이어의 그립도 제법 좋은 편이고, 렉토프 조작량이 좀 늘어날 때 스티어링이 좀 무겁게 약간 잠기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기본 스티어 특성 자체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자, 뚜렷하게 언더스티어로 그대로 나가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근데 언더스티어가 좀 크긴 하네요. 제조사가 많은 노하우, 특히 셰시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데 지금은 컴포트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안정성과 어떤 스티어 특성을 좀 더 뉴트럴하게 가져오고, 특히 이 스티어링 돌렸을 때 이렇게 반응 지연, 이게 지금 그 좀 물렁물렁하게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을 해주면 좋겠네요. 시라이언 7하고 비교하면 그래서 이제 시라이언 6도 좀 그럴 줄 알았는데, 다행히 일상용 모델로서는 충분히 탈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뭐 일단 시간이 지났으니까 조만간 이제 시라이언 7을 한 번 더 테스트하긴 할 텐데, 그때 이제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 번 더 확인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자동차는 안전이 기본이에요. 뭐 여러분들은 이제 충돌 사고 정도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충돌은 사고가 난 이유죠. 근데 가장 좋은 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애초에 안정적으로 만들어진 차가 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부 핸들링을 알아볼 수 있는 선의 특성을 한번 보죠. 언더스티어가 확실히 부각이 돼요.
BYD도 확실히 타보면 이제 전륜 쪽 모델들은 그래도 좀 이제 안전성이 좋은 편인데 점점점. 자, 이번에는 BYD 시라이언 선의 특성을 한번 보죠. 오늘 계속 확인한 걸로는 언더스티어 특성이에요. 지금 보이죠? 그리고 ESC가 꽤 적극적으로 계속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의미는 없지만 ESC 껐을 때 한번 어떤 특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죠. 자, 네, 개입을 후반에는 조금 하는 타입이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ESC가 켜지는 걸 볼 수 있죠. 스포트 모드는 좀 다를까요? ESC를 계속 강제 활성화하고 다른 차보다는 제어량이 많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차들도 이 언더스티어가 어느 정도까지는 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시라이언 6는 언더스티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ESC를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라이언 6입니다. PHV 모델이죠. 다른 BYD 모델처럼 상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저가 시장 소비자를 위한 중국차죠. 국산차나 다른 수입차 대비 완성도는 낮지만 가격적 이점이 꽤 좋아요. 보닛 중앙에 BYD 레터링을 배치했고 좌우에는 날렵한 형태의 헤드램프를 넣었습니다. 헤드램프 아래로 이어지는 수평형 주간주행등이 차체를 넓어 보이게 해주고요. 보닛 위로 솟아오른 두 개의 캐릭터 라인이 전면부에 입체감을 더합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을 크게 강조하는 내연기관 SUV와 달리 상단부를 비교적 매끈하게 처리했고요. 대신 범퍼 아래쪽에 넓은 공기 흡입구와 여러 개의 수평 장식을 배치해 시각적으로 무게중심을 낮춘 것처럼 보입니다. 범퍼 하단의 은색 스키드 플레이트도 SUV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요소고요. 다만 BYD라는 엠블럼 크기를 줄여도 좋을 것 같네요. 실제로 브랜드를 알리고 싶지 않아서 엠블럼을 떼고 다니는 분들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화려한 장식을 많이 사용했지만 선을 좌우로 길게 연장해 안정적이고 넓어 보이는 인상을 가진 것이 시라이언 6입니다. 측면에서는 차분하고 전통적인 SUV의 비례감을 보여줍니다. 보닛에서 지붕까지 이어지는 선이 완만하며 2열 머리 공간과 적재 공간을 고려해 루프라인도 최대한 뒤쪽까지 연장한 모습이죠. 측면 캐릭터 라인은 차체를 길어 보이게 해줍니다. 휠아치와 차체 하단에 블랙 컬러의 클래딩을 적용했고요. 윈도 프레임은 실버 컬러로 꾸몄습니다. 블랙 컬러의 차체 색상과 대비를 이루죠. 뒤쪽으로 갈수록 살짝 올라가는 벨트 라인과 두꺼운 D필러도 안정적인 SUV의 이미지를 보여줘서 좋고요. 다만 여러 장식이 동시에 사용되면서 측면 디자인이 아주 단순하거나 절제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디테일을 더 많이 가미하고 있죠. 휠은 블랙이라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보여줍니다. 오이 타이어는 금호 솔루스 HS63인데 조금 특별한 규격이라 국산 타이어들에서는 출시가 잘 되는 사이즈인데 미쉐린이나 기타 수입사들은 이 규격을 잘 유통하지 않는 편이죠. 때문에 타이어가 마모되었을 때 편평비를 조율해서 다른 타이어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후면에서는 좌우를 하나로 연결시킨 테일램프가 눈에 띕니다. 얇고 수평적인 램프 그래픽을 통해 전면부처럼 차체가 커 보이도록 했죠. 중앙부에 BYD 레터링을 배치했고 왼쪽에는 DMI, 오른쪽에 시라이언 6라는 모델명을 표기했습니다. 테일게이트 중앙은 비교적 간결하게 구성했지만 번호판 주변과 범퍼에는 여러 개의 굴곡으로 입체감을 표현했죠. 차체 아래쪽에는 검은색 범퍼와 넓은 은색 스키드 플레이트를 넣었고요. 상단의 루프 스포일러도 무난한 구성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면보다 단정하지만 낮게 내려온 범퍼와 넓은 스키드 플레이트를 통해 SUV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죠.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가격입니다. 저도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결국에 동일한 상품을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부분에 메리트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죠. 자, 근데 우리가 매장을 직접 다니면서 일일이 할인율을 알아본다는 건 꽤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바로 손쉽게 가격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신차연구소 카랩이라는 어플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치를 하고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설정해 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장기 렌트, 리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선수금 등 내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를 해주면 전국에 있는 3천여 명의 딜러분들이 각각 입찰을 해주죠. 이 조건을 보고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해주는 분께 구입을 하면 되는데요. 국산차 같은 경우는 할인이 많지 않죠. 근데 신차 패키지에서 차이가 납니다. 쉽게 말해서 블랙박스, 더 좋은 틴팅 필름을 어떤 분이 제시해 주느냐, 이것 또한 경쟁력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어플을 활용해서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찾아보세요. 시라이언 6의 실내는 수평으로 넓게 펼친 대시보드와 대형 중앙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합니다. 기본 색상은 블랙이지만 시트와 대시보드, 센터 콘솔 가장자리에 그린색 스티치를 넣어 단조로울 수 있는 분위기를 보완했고요. 전체적으로 장비가 풍부해 보이고 시각적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다만 대형 화면과 유광 장식, 금속 느낌의 테두리 등 유럽 차들처럼 간결한 느낌을 보여주기보다 중국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화려함을 많이 내세우고 있죠. 스티어링 휠은 3스포크 구조인데요. 림은 비교적 두툼하며 하단의 실버 컬러로 멋을 냈습니다. 좌우 스포크에는 주행 보조 기능과 오디오, 전화, 음성 명령 관련 버튼들을 넣었고요. 버튼의 조작감은 평이합니다. 계기판은 가로로 긴 디지털 방식이죠. 대형 디스플레이를 과도하게 강조하기보다 운전석 앞에 낮게 배치해 전방 시야를 확보했죠. 중앙에서 속도와 차선, 차량 위치 등 주행 관련 정보를 보여주고 좌우에 에너지 흐름과 오디오 등의 부가 정보를 보여주게 꾸몄습니다. 화면이 넓어 여러 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좋죠. 다만 표시되는 정보가 많고 글씨와 아이콘들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주행 중 필요한 우선 정보와 부가 정보의 시각적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구분한 형태는 아니죠. 또한 계기판 자체가 낮고 스티어링 휠과 가까운 편이라 시트와 스티어링 휠의 위치에 따라 화면 일부가 가려질 수 있다는 점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센터 패시아의 중심에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있죠. 물리 버튼을 센터 패시아에서 제거해 시각적으로는 깔끔합니다. 자주 쓰는 기능을 화면 하단에 고정했지만 세부 설정을 변경할 때는 메뉴로 찾아 들어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긴 하고요. 대형 터치 스크린은 정차 상태에서 정보를 확인하거나 지도를 볼 때 유리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충전 설정과 배터리 잔량, 주행 모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고요. 전체 비율로 볼 때 화면이 좀 큰 편이지만 이렇게 시각적 이점을 내세우는 것도 중국 차들의 특징이죠. 제대로 된 기술에는 사실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지만 이런 시각적 이점이 첨단이란 이미지를 보여주기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테슬라를 많이 모방한 흔적이 나오죠. 컬러나 일부 인터페이스도 유사하고요. 센터 콘솔에는 크리스털을 연상시키는 짧은 전자식 변속 레버가 자리합니다. 아래쪽에는 별도의 P버튼을 마련했고요. 확실히 유광 블랙 패널 사용이 많죠? 그러나 지문과 먼지, 잔 흠집 등이 빠르게 누적될 수 있는 만큼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죠. 사운드 시스템은 평이합니다. 아무래도 저렴한 차이다 보니 기능성이 매우 뛰어나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저가 모델치고 기대 이하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향후에 고음과 저음의 균형만 조금 더 잘 살려주면 좋을 것 같네요. 앞좌석은 일체형에 가까운 헤드레스트 디자인과 넓은 시트백으로 구성됩니다. 시트 중앙을 따라 그린 계열 스티치가 이어지고 헤드레스트 주변에도 같은 색상 장식으로 꾸몄죠. 시트 모양이 스포트 시트처럼 보이지만 승객 지지 능력은 평이합니다. 방석폭도 비교적 넓은 편이라 다양한 체형을 감안한 티가 나고요. 통풍과 히팅 기능이 있습니다. 뒷좌석도 무난한데요. 좌우 좌석의 등받이는 어깨와 허리 부분을 적당히 감싸는 형태이고 방석부도 비교적 넓고 평평합니다. 차체의 루프라인이 급격하게 낮아지지 않아 헤드룸도 무난하고요. 다만 방석 앞부분이 크게 솟아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평평합니다. 뒷좌석 편의 장비로는 송풍구와 열선, USB 포트가 마련되고요.
시라이온 6에는 BYD의 DM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1.5L 가솔린 터보 엔진과 EHS 전기 하이브리드 시스템, 18.3kWh급 블레이드 배터리로 구성되는데요. 엔진의 최고 출력은 약 130마력, 최대 토크 220Nm, 우리 기준 22.4kg 폴스미터를 낼 수 있죠. 주로 전력 생산과 고속에서의 직접 구동에 활용되고요. 실제 주행의 중심은 최고 출력 150kW, 우리 기준 204마력과 최대 토크 300Nm, 우리 기준 30.6kg 폴스미터를 내는 구동 모터로 이뤄집니다. 엔진과 직결된 모터 제너레이터는 발전뿐 아니라 엔진 시동과 회전수 제어에도 쓰이고요. BYD는 이 EHS를 전자식 eCVT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엔진의 직결 경로에는 유압식 클러치와 하나의 고정 감속비만 사용되죠. 동력 분할용 유성 기어를 사용하는 토요타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는 다른 구조고요. 배터리 전력이 충분하고 출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땐 모터만으로 앞바퀴를 굴립니다. 엔진의 작동 여부는 배터리 잔량을 비롯해 급가속, 저온 시동 또는 고속도로 정속 주행에서 엔진 직결이 필요한 조건 정도에서 이뤄지고요. 저속과 중속에서 큰 힘이 필요할 때는 엔진이 P1 모터 제너레이터를 돌려 전력을 만들고 이 전력과 배터리 전력을 기반으로 모터가 차를 움직이는 직렬 방식을 기초로 한다고 보면 되죠. 반면 차량 속도가 높아져 엔진 직결 효율성이 좋아지면 클러치가 연결됩니다. 이때 엔진의 힘이 고정 감속비를 거쳐 앞바퀴로 직접 전달되고요. 국내 인증 기준 최대 70km까지 전기로 달릴 수 있고요. 급속 충전기에도 연결할 수 있는데 충전 출력은 최대 18kW까지입니다. 토요타 라브4 PHEV의 50kW급과 비교하면 많이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DC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죠. 자, 이번에는 시라이온 6 기본 안정성을 보도록 하죠. 바디롤은 꽤 큰 편이지만 그래도 제어를 했을 때 거동은 잘 됩니다. 조금 느리긴 해요. 스티어링을 돌린 이후에 차가 움직이기까지의 시간이 조금 더디긴 하지만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보편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연속 주행 한번 보죠. 이게 셰시 성능이 좋지 못하니까 ESC를 굉장히 강하게 지금 잡고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자, 이번에는 언덕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보죠. 자, 브레이크 페달에서 밟댔고요. 네, 천천히, 네, 아주 천천히 밀립니다. 이 정도면은 제어 특성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약간 이렇게 부르르 떠는 그런 영역이 있지만 갑자기 훅 하고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놀라실 수 있는데, 지금처럼 차가 천천히 밀리게 되면 운전자가 충분히 대처할 여유를 갖게 되죠. 네, 오늘 만난 BYD 시라이온 6 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예산 다 있으면 다 좋은 차 타겠죠. 근데 예산이 부족해서, 내 예산은 3천만 원대밖에 없는데 근데 좀 고연비를 추구하고 싶고 기왕이면 좀 눈에 보이는 거라도 좋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네, 무난한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대안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아울러 지금 그 BYD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거, BYD는 박리담의 컨셉이에요. 근데 그 대비 딜러가 너무 많습니다. 뭐 판매도 중요하지만 이 물류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 역시도 중요합니다. 저렴한 브랜드니까 우리는 마인드도 저렴하게 가져가겠어. 네, 이런 자세는 사실은 좋지 않죠. 네, 오늘은 BYD의 PHV죠. 시라이언 6를 만나봤습니다. 아울러 부속 하나 들어오는데 지금 뭐 3주 4주가 소요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알리나 기타 뭐 이런데 뭐 테무에 시켜도 보통 일주일 안으로는 오는데, 야, 이거 자동차 같은 경우 부속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는 거는, 또 이게 뭐 한 유럽쯤 된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중국 바로 옆이잖아요.